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슬기로운 은퇴 생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입부터 은퇴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직장인들이 그때그때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미리미리 해야 할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월급만 모아서는 살기 힘든 시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짜볼게요. 자,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연금 네. 1등 네.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직장인이면 저도 지금 이제 뭐 10년,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지만 회사 다니면서 뭐 알아서 뭐 쌓이겠지 했던 게 연금인데 요즘은 좀 그런 추세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종류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종류별로 좀 있던데 DB, DC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오늘 주제가 퇴직연금이죠? 네. 네. 원래는 이제 더 큰 부류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렇죠.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네. 다양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뭐 월급에서 당연히 국민연금 떼가는 건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DB형, DC형, 네. 그리고 IRP. 요 세 가지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뭐냐 막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자,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재직 중에 있는 퇴직연금과 퇴직한 후에 있는 게 달라요. 재직 중에는 DB와 DC, 네. 퇴직 후에는 IRP. 아, 이렇게 퇴직 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퇴직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때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Defined Benefit. 그래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 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알아서 사장님이 쌓아주면 다행인데 사장님이 안 쌓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네, 뭐 대부분 그래요? 안 쌓아요. 오. 대신에 이제 퇴직하는 날 있는 네. 돈 다 털어서 주는 거지. 이 사람 나갔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계산만 이제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월급 얼마 주고 있으니까 얘 곱하기 몇 년 근속했으니까 해가지고 퇴직금 정산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근로자가 할 필요 없고. 근데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 통장에서 그 연금 쪽에 좀 뭐 DB형 이렇게 써 있는 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 월급 얼마지? 음. 곱하기 근속연수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게 DB형이라고 합니다. 네. DB형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 계산하는 공식이 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네. 자, 그러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나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뭔데요? 퇴직 직전 3개월 월급만 올리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전 3개월 네. 그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근속연수만 네. 올리면 돼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오래 다니는 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오래 다니고 네. 내가 30년 다녔는데 네. 29년 동안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어요. 월급. 네. 근데 마지막 1년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 퇴직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29년 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맞아. 직전 3개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30년 3억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내 퇴직금을 결정하는데 수익률이라는 변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 DB형 퇴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뭐 운용 수익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에 최근 뭐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좋다. 대한민국 근로자 노후준비 어떡하나. 네. 이런 뉴스 다 가짜 뉴스야. 아,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 수익률 걱정은 사장님이 걱정할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어차피 똑같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 조과장 퇴직하게 생겼는데 퇴직금 내가 딱 보니까 얘한테 한 1억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회사 통장에는 꼴랑 5천만 원밖에 없어. 아, 이거 수익을 더 내야 되는데 손실만 보고 있네. 이런 고민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사장님은 사실 DB형을 싫어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반대로. 네. 그렇죠? 그리고 DB형 갖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직원 월급 올려주는 게 부담스러워.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마지막에 그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충분히. 뭐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DB형 제도가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DB형의 문제는 내 퇴직금이 회사에 어디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나 나갈 때 그때 정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퇴직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근데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는 없어요? 임금 채권이지만 네. 뭐 회사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먹고 배째라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DB형이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DC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죠. 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제도라 그래서 네. 내는 금액, 기여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여요, 그냥.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조 과장님한테 1년 열심히 근무하셨으니까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조 과장님의 퇴직금 DC형 계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난 거야, 주고. 아,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인 그러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운용할 필요도 없고 더 퇴직금을 나중에 뭐 나갈 때 막 몇천만 원 몰아서 줄 이유도 없고 그냥 주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 과장님 입장에서는 받았잖아, 이제. 네. 퇴직금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네. DB형일 때는 아무 신경 안 써도 열심히 일하고 퇴직 직전 3개월 월급만 그러네요. 올리면 퇴직금이 싹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장님이 분명히 내 통장에 200만 원 꽂아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1년에 그대로 200이야. 그죠? 마지막에 받는 것도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쵸? 운용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물가도 커버하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뭔가를 운영했다 보니까 손실을 났어. 분명히 사장님은 200만 원 줬는데 반토막 나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C형은 내가 직접 운용해야 됩니다. 번거로운 면도 있기는 하네요. 거기에 진짜 뛰어나게 하시는 분 아닌 이상. 그렇죠. 사실 번거로워요. 근데 내가 그걸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근무하면서도 신경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DC형이 그런 게 있고요. 대신에 이제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뭐 내가 언제라도 이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DBDC형이고 이렇게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제 퇴직하시게 되면 네. IRP 통장으로 받으시게 돼요. IRP, 네. 예, 예. 그래서 재직 중에도 IRP를 만드시지만 그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불입할 수도 있지만 네. 퇴직하는 날 인사팀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퇴직금 DB형, DC형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계좌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IRP 통장 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IRP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로 퇴직금을 받아서 거기서 또 나중에 내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수령하는 구조가 바로 DB, DC, 그 다음에 IRP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회사마다 정해 놓는 건지 뭐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회사가? 예, 회사가. 뭐 종업원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자라고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과거에는 DB형으로 쭉 해왔어요. 그냥. 그쵸. 그러다가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DC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대기업들은 DB형에서 DC형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DB형 선택보다는 DC형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네, 회사 좋으니까. 입장에서는 네. 저도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DC형이에요. 일괄요? 네, 일괄. 그래서 이제 만약에 DB, DC를 할 수 있으면 DB에서 DC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C에서 DB를 못 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DB나 D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를 하고 있으면. 근데 회사가 만약에 DC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종업원들은 DB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예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DC로 가는 겁니다. 그 회사에 뭐 선택할 수 있죠. 나가면 되지 뭐 싫으면. 아, 그렇긴 하죠. 그치. 네, 근데 너무 극단적이니까. 네. 근데 결국은 선택할 수 없고 DC는 DC를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DB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님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계속 급여를 올려갈 때마다 퇴직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쌓인 금액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근데 DC형은 그냥 한번 그해 그해 정산해주고 끝나는 거니까 DC형이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그래도 좀 오래 지속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DC형 선택을 하고 있고 그게 사장님에게도 일단 주고 끝내니까 좀 마음 편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도 뭐 혹시라도 회사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 퇴직금 보장되니까 그런 게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DC형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 자산 투자처럼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나는 정말 수익률만 보겠다 하는 분들은 결국 DC를 선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DB를 해야 되나 DC를 해야 되냐 선택할 수 있다면 네. 그냥 정답 말씀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정답 무조건 DB예요. 아, 왜요? 예, DC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 왜요? 사장 네. 입장에서는 DC. 가 좋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DB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DB는 네.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아, 그죠. 신경 쓸 게 없죠.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네. 임금이라는 것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씩은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 네. 그럼 직급에 대한 상승이 또 있잖아요. 네. 그게 싹싹싹 올라가면서 내 퇴직 직전에 가장 연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퇴직금 받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DC형으로 가져오게 되면 내가 그걸 운용을 해야 돼요. 이 운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젊으신 분들은 야, 내가 S&P 나스닥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할 수 있어. 뭐 퇴직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1, 2년이니까 그런 거 1, 2년이니까. 그걸 퇴직금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한 2, 30년 동안 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2, 30년 동안 내가 매일같이 그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운용해서 그냥 월급이 인상되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퇴직금 선택하실 수 있다면 DB형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DB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대기업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있는 회사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DB형을 하고 있는 대기업 회사들은 다 급여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처음 입사할 때 연봉이 3천만 원이지만 퇴직할 때 되면 연봉이 1억, 2억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DB형이 수익률 면에서도 연수익률 따져도 거의 6, 7% 이상이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보다 높네요. 왜냐면 급여도 인상되죠. 물가도 반영해주죠. 승진도 하죠. 여러 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나와요. 자, 그런데 DC형을 선택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냐면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급여가 사실 거의 오르거나 뭐 이렇게 많이 상승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진짜 DB냐 DC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유리하고요. DC형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 제가 단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DB에서 DC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회사가 저희 회사가 DB형도 운영하고 있고 DC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DB형에서 DC로 옮기실 분들은 옮기세요 라고 이제 합니다. 그 DB에서 DC로 옮기라고 그 회사 사장님한테 와서 누가 얘기했을까요? DC로 옮기면 좋은 사람들이 누구야? 회사. 네? 회사 쪽이겠죠. 회사? 회사는 왜 좋아요? 회사는 뭐 DB로 주나 DC나 큰 차이, 대기업들은 큰 차이 없어요. 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는 큰 차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누가 좋으냐면 DC로 옮기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투자나 이런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운용하게 되는 운용사? 운용사, 뭐 금융회사, 뭐 은행, 대표적으로 증권사, 그런 뭐 이런 그렇죠. 회사들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이제 DC에서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딱 그 금융회사에서 인력을 파견합니다. 그 회사에. 직원들을 그래요? 파견해. 그래서 조 과장님 직접 만나 뵙고 지금 현재 퇴직금 이번에는 DC 한 5천만 원 있으신, DB 5천 있으신데 이거 DC로 옮기셔라. 그럼 옮기면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남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안 남으면 해주겠어요? 그냥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사실 금융회사에 유리하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혹시 DB에서 DC로 바꾸라고 만약에 우리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그 직원, 권유하는 직원이 있다. 그럼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잘 들어요. 우리 DB에서 DC로 바꿔라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직원, 네. 그 금융회사 직원에게 반드시 이 질문 던져야 돼. 어떤 거예요? 네 퇴직금은 뭐니? 아, DB겠죠. DB예요. 아, 그렇겠어요. 네.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왜냐면 우리 조 과장님의 퇴직금 DB형을 DC로 가져와서 막 운용을 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내야 내 월급이 올라가고 내 월급이 올라가야 내 퇴직연금 DB형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쵸. 예. 만약 근데 그 직원이 자기도 DC형이래.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네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까? 봤더니 수익률까? 지도 엉망이야. 아, 갑자기 또 경건해지네. 자, 이게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한다면.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DB에서 DC로 바꾸면서 잘 모르니까 금융회사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잘 관리해서 수익을 잘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믿어. 아, 그쵸. 믿을 예. 수밖에 없죠. 믿으면 바로 그게 안 앞에서 된다는 얘기하면.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걔는 DB형이고 걔가 DC형이지만 지수익률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또 자기 선택이기도 하고 자기의 감수죠. 그럼요.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실 분들은 본인이 일정한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한 정보라든가 뭐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외부의 전문가에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DC로 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못 하겠어. 뭐 수익률을 떠나서 이게 네.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 어떻게 해야 돼요? DB로 다시 방법 못 알려드릴게요. 가고. 아니, 다시 못 가. 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DC형으로 옮긴 이제 일반 근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DC형에서 ETF 사고 있어. 배당형 뭐 이런 거요? 뭐 그죠. 뭐 어. ETF 사거나 뭐 펀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ETF나 펀드를 사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9시간 되면 딱 켜. 빨간색에 파란색에 막 출근하자마자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뭐 저녁에도 봐.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그쵸. 미국 펀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뭐 이런 걸 보느라고 막 맨날 정신이 없는 거야. 아, 근데 너무 매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뭐 해야 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업무 처리할 거 빨리 해가지고 대표님 마인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월급이 올라가는데 네. 이 얘네들이 출근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맨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러고 있는 거면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이 앵커님 질문하신 대로 그런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 왜냐면 그렇죠. 보통 기간이 아니잖아요. 최소 10년은 넘는데. 그렇죠. 자, 답을 말씀하셨어. 네. 퇴직연금 운용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얘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길게. 그렇죠. 네. 자, 100m 달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옆 사람 출발부터 엄청나게 스퍼트를 해야 되고 네.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막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해 100m를 뛰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전력을 다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6개월, 1년, 2년 단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근데 퇴직연금은 10년, 20년, 길게는 3, 40년이에요. 42.19km를 뛰어야 돼요. 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42.19로 동일한 페이스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DC형 퇴직연금을 해서 절대 ETF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ETF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들어보자마자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면 결국 오래 못 간다고. 해봤잖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네. 당장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모른다 할 때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 다시 오르고, 뭐 갑자기 트럼프가 무슨 관세 정책을 한다 그러고. 알 수 없잖아요. 네. 이런 그쵸. 시황에 연연해서 투자를 변동하는 것은 연금의 투자 방식과는 맞지 않다. 그럼 연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 그냥 우량한 펀드. 아, 안전한 걸로요? 뭐 안전하든 공격적이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내가 이 펀드를 충분히 10년, 20년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다. 예를 들면 TDF 아. 라든가 네. 알아서 운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미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미국의 우량한 펀드들 설령 ETF도 좋아요. 네. ETF도 사서 네. 묻어둘 수 있으면 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관심을 안 두고 좀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네. 근데 ETF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사람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투자는 경제학이 아니라 투자는 심리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딱이네요. 음. 그렇죠. 그 심리학을 내가 심리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려면 맨날 그걸 보고 일희일비하고 있으면 실패해요. 심리에서 앞서려면 그걸 이제 좀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네. 무시하고 놔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뭐 401k라든가 이걸 투자해서 연금을 퇴직연금을 잘 네, 운영해서 네. 성공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그렇죠? 거의 10년, 20년간 주가가 쭉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 매일같이 트레이딩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주식시장에 묻어뒀더니 10년, 20년 뒤에 열어보니까 2배, 3배, 4배가 올라와 있던 거죠. 마찬가지 퇴직연금은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이걸 운영해서 뭔가 수익을 더 내와야지라고 하시겠지만 그러지 말고 DC형으로 하셨다. 네. 그러면 우량한 펀드 그냥 TDF 사세요. 사셔가지고
매달 뭐 매년 들어오면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들어가서 네. 묻어서 10년, 20년 장기로 묻어두면 결국은 그렇게 꾸준하게 운영하시게 되면 사실 ETF나 이런 걸로 매일 트레이딩을 한 사람보다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방이라는 단어를 좀 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 한방 때문에 영끌도 있고 뭐 더 그렇기 때문에 더 DC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DC로 일단 많이 전환을 한다라는 전제로 여쭤보자면 DC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하게 또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도 엄청 오잖아요. 결국엔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DC는 좀 생스러워가지고 잘 그 안에 구성들을 잘 모르겠어요. 전화 온 사람들 물어보라니까요. 니 퇴직금 문의. 그 전화요? 그 전화? 네. 네. 그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퇴직연금이 그 국가에서 보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DC형. 왜냐면 대부분 다 퇴직연금이 또 금액이 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전하게만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IRP 혹은 DC형 내에서 정기 예금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국가가 요즘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23년도에 시행한 게 디폴트 옵션을 그렇죠. 시행했어요. 그거 궁금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사전 지정 운용제도. 네. 운용 방식을 가만 놔두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하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네가 1년, 2년 뒤에 뭘 할지를 정해놔. 그러면 1년, 2년 뒤에 열심히 직장생활 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만기가 돌아온 자금들을 지금 선택한 걸로 운영해 줄게. 라고 해서 디폴트 옵션을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디폴트 옵션 선택이 다 의무입니다. 아, 의무예요? 네. 근데 의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 옵션이에요. 옵션 말 그대로 5가지 뭐 초저위험,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가 무섭네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 위험한 건데 어느 게 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위험한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딱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1년, 2년 뒤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전자산이 만기가 되면 1년 전에 선택했던 옵션대로 운영해 주겠다. 이렇게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택을 또 하잖아요. 근데 위험한 게 좋아, 안전한 게 좋아?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한 게 1, 2년 후의 운영 방식이면 네. 지금을 기점으로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알 수 네. 없는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8, 90%가 전부 또 초저위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네.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전화 와서 온다고. 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초고위험을 해주면 좋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고. 그렇죠. 이런- 적은 돈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왜 증권사,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투자 시장으로 더 자금을 끌어올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느냐. 이게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이제 뭐 동아일보 채널 A니까 네. 정치하신 분들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글렀어요. 왜요? 글렀어. 왜요? 지금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45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네. 근데 이 퇴직연금 중에 거의 대부분 누가 갖고 있냐면 전부 5, 60대예요. 20, 30대는 퇴직금이 아직 없어. 그치, 아직 없죠. 이제 뭐 해봐야 몇백만 원 쌓여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이거 공격적으로 운용해 봐야 100만 원 하는 사람 3명 끌고 와봐야 300만 원이야. 그쵸. 그땐 그냥 두는 게 그렇지. 좋은 것 같아. 3억 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질 거 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금 비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50대, 60대인데 이분들은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네. 자, 퇴직 앞두고 이제 조만간 노후를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네가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주식하자.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만약에 그 1억으로 네. 부동산 사라 그러면 다 할 거야. 그죠. 야, 우리가 1억씩 모아가지고 30억 모아가지고 우리가 원베일리 하나 사자. 음. 다 살걸?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간 S&P 나스닥의 성장을 보아오면서 그들의 연금을 그런 주식으로 불려오면서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린 사실 그런 확신, 믿음은 많이 없죠. 예,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대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있죠. 이게 구조적으로 그 국가별로 경험의 차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시장으로 계속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더라도 그 5, 60대가 그렇게 넘어오지 않더라.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현물 이전 제도라는 게 DC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끌어오는 와중 중에 금융회사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그래서 그래, 너 그 은행에 두고 있는데 그 은행에 퇴직금 둬봐야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회사를 갖고 와.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끌어가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야? 분명히 그 A라는 은행에서는 이 펀드가 있었는데 그 B라는 증권사로 가려고 보니까 그 펀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쵸. 여기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파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또 팔면 지금 손실 중인데 이거 팔아요? 그렇죠. 못 팔아요. 그럼 어떡하지? 제가 뭐 팔아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뭘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갖고 오려면 팔고 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됐어요. 거기 있는 그 상품과 우리 회사 상품이 동일하면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달라도, 금융사가 달라도. 그렇죠. 그 현물 이전. 자, 이 현물 이전 누구가 좋겠습니까? 현물 이전. 받는 사람이 좋은 네? 거 아니에요? 현물 이전은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해도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입자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달라질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자들은. 네. 그죠? 사실 뺏어 오는 금융회사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입자들은? 과장님,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좋으신데 이거 제가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운영을 잘못하시는 것 또 같습니다. 심리를 파고들었군요. 저희 회사로 옮기신다면 제가 이걸 잘하실 잘 것 관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옮기시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현물 이전 가능하니까 제가 옮기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안 좋으니까 제가 한번 잘 줄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항상 그 가입자들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내 퇴직금을 처음에 DC형으로 운영할 때 누군가가 와서 관리를 해준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관리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그 사람도 바쁠 거 아니에요. 내 것만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수십 명, 수백 명 고객을 관리해야 되니까 쉽지도 않을 것이고, 관리해준다고 했는데 손실 나도 연락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은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우리 은행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고객을 관리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로 옮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옮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심리학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여기보다 저희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옮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려요. 노래를. 무슨 노래요? 최근에 우리 빌보드 차트 전 세계 1위 하고 있고요. 국내 실시간 차트에서 1위 하고 있는 노래에 옮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뭔데요? 노래를 그렇게 불렀더니까요. 실제로 부르셨어요? 무슨 노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래가 1등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골든. 골든. 골든에 이런 노래 나와. 고노미거든. 고노미거든. 뭐 은행이나 주식 증권사나 고노미거든. 요거 그래. 짤방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가사가 실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고노미.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나와.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고노미다. 내가 신라면을 먹는데 이마트에서 신라면 샀더니 맛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럼 홈플러스에 가서 신라면 사면 맛있겠네. 그래서 홈플러스 직원이 와가지고 저희 홈플러스의 신라면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라면에서 진라면으로 이전해야 됐지만 지금은 신라면 그대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 맛이 그 맛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 에너지 소모만 될 뿐이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DC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DB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DC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갈아타더라도 시점을 잘 타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간쯤 뭐 퇴직을 앞두고 한다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입, 중간 연차, 퇴직 직전, 뭐 임금 피크제 진입 이 연차마다의 전략법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DB에서 DC로 옮길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좀 불안하거나 그다음에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주제를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긴 그렇죠. 하네요. 뭐 20대, 30대, 40대와 관련 없이 내 급여가 계속 오르지 않고 오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찔끔찔끔 올라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네. 상황인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DB를 있는 것보다는 DC를 가져가서 하다못해 거기다 정기예금만 운용을 해도 네. 연 2, 3%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옮기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는 운용을 좀 잘할 수 있다. 네. 혹은 진짜 내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 향후 시장이 주가가 좋을 것 같고 그런 20, 30년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옮겨서 수익을 내는 것이 네. 더 좋습니다. 그냥 저한테 물어본다면 진짜 바이앤홀드를 장담하고 손 안 대고 꾸준하게 20년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DCR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그렇게 저하고 약속하고 너 지금부터 꾸준하게 TDF 사가지고 20, 30년 동안 손 안 대고 무조건 그냥 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면 계속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올랐는데 여기 뉴스가 나오는 거야. 뭐 트럼프가 관세한다면 그래가지고 또 폭락한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또 팔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을 사서 30년 보유하는 사람 중에서 트레이딩 한 사람 봤어요? 뭐 거의 없죠. 그렇죠.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맨날 부동산 가서 야 팔았다가 다시 살까? 뭐 이런 거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돈 번 거예요. 주식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DC형이 좋고요. 그런 이제 그렇지 않고 급여가 좀 정체돼 있다. 네. 이런 분들 옮기시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임금 피크. 임금 피크라든가 셀러리 캡이 있어요. 네. 더 이상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셀러리 캡이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 셀러리 캡은 그 이상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급여만 받는 것이지만 임금 피크는 네. 떨어져요. 아, 그쵸.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조가. 지금은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앞으로 퇴직하는 기간까지 한 5년 정도 급여가 떨어져가지고 퇴직할 때는 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DB형 퇴직연금의 공식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지금 임금 피크라서 500만 원일 때 DC형으로 바꾸면 네. 그 자리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25년 곱하기 500만 원 해서 퇴직금이 예를 들면 1억 2,500이 퇴직금으로 내가 받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DC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금 피크인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5년이 지났어. 그러면 내가 근속은 30년 길어졌죠. 네. 근데 퇴직 직전 평균 급여가 300으로 떨어졌어요. 300 곱하기 30년이면 9천만 원이 돼요. 퇴직금이 오히려 5년을 더 일했는데 적어졌네요. 급여가 줄어들면서 퇴직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건 기억을 좀 해야겠네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말을 안 해주고 그렇죠. DB로만 뒀던 네, 분들은. 대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 하십시오라고 다 이렇게 추천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있어요. 좀 관심이 덜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좀 사실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네. 제가 네. 연금이 중요하다고 20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다 몰라주다가 잘 인지를 못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 20년 전에는 뭐 연금하는 것보다 집 사는 게 낫었어요. 그쵸. 왜냐면 또 그때그때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랬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퇴직을 해도 사실 제2의 뭐 직업을 요즘은 다 젊으시니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퇴직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퇴직 시즌에. 네. 근데 그걸 이제 일시금으로 이렇게 빼야 필요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네. 이제는 퇴직금을 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퇴직금을 싸가지고 왔어요. 이제 쭉 내가 퇴직금이 적립이 돼가지고 퇴직을 했어. 이제 IRP를 받거든요. 네. 자, IRP를 받으면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필요하면 일시불 받는 것이고요. 저는 연금 전문가니까 연금으로 받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시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일시금 받으면 손해고 뭐 연금 받으면 좀 더 유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절세가 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엄청난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던데. 일시금 타면은요. IRP 통장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IRP를 안 받고 그냥 일시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퇴직 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런데 IRP 통장으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30% 정도를 할인해줘요. 할인이요?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더 좋은 더 거예요? 좋은 사실? 거죠. 네.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원천적으로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아, 얼마인지를. 네, 자, 우리 내가 백화점에 네, 30% 할인 쿠폰이 있어. 네. 그죠? 네. 네. 무조건 30% 할인해 준대요. 음, 근데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30% 할인이고요. 음. 1,000,000원짜리 백을 사도 30% 할인이야. 네. 뭐 하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밥 먹겠어요? 1,000,000원짜리 백 사겠어요? 10,000원짜리 네? 밥? 30% 할인해 준다니까요. 아, 할인하면 후자로. 네. 네. 아니, 난 똑같이 30% 할인 쿠폰 네. 한 번 쓸 수 있는데 네. 내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3,000원 할인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후자죠. 그죠? 네. 1,000원짜리 백을 700에 살 수 있는데 안 사? 또 백이라는 걸 살짝 경계를 뒀네. 네. 백이 많으신가? 아니,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네. 네. 좀 누가 좀 사주지 좀.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다들? 자, 그래서 결국은 큰 금액을 살 때 30% 할인 쿠폰이 훨씬 더 유효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직장인들은 2, 30년을 근속하시고요. 퇴직금 받아 나오는 금액이 한 1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자, 20년 근속하고 1억의 퇴직금 받아 나오면 퇴직 소득세율이 얼마냐면 1.1%예요. 아... 1.1%. 네. 30년 근속하고 퇴직금 3억 받아 나오면 네. 퇴직 소득세율이 3.3%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억 20년 근속하고 1억 받아 나오신 분이 내야 될 세금이 110만 원이에요. 네. 일시불로 내야 되는 세금. 일시불로. 그죠?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네. 9,890만 원 내가 그대로 현금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국가가 세제 혜택을 할인해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IRP 넣어서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래. 당장 필요한데 세제 혜택 받으려고 10년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국가가 해주는 세제 혜택 할인이 얼마? 30% 할인. 30%. 내가 내야 될 세금 얼마? 110만 원에 30% 할인. 33만 원 할인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퇴직 소득세가 20%여서 내가 1억 쳐다 놓는데 뭐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걸 10년 나눠 받으니까 한 30%니까 600만 원 깎아준다. 네. 그럼 괜찮지. 특히 퇴직금을 막 5억, 그쵸. 10억씩 받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퇴직 세금만 막 3억, 4억을 내드신 분들이 계셔. 이런 분들은 10% 깎아주면 1억이에요. 아니, 30% 깎아주면 1억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네. 퇴직 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쵸.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효과가 떨어져요. 10,000원짜리 밥 먹는데 30% 할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제도 지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명무실한 제도인 거예요. 할인해 줄게라고 했지만 사실 할인 받아보니 할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거야.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네. 쌓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마일리지 열심히 사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일리지를 엄청 쌓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일리지 항공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뭐 서울 제주만 돼. 응. 뉴욕 갈 때는 하나도 안 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일반적인 퇴직자에게는 일시금이나 연금 받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그 세금 때문에 일시금 받을까 연금 받을까를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필요성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소득이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는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뭘 고민하냐. 내가 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면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IRP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네. 아니면 그걸 내가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아서 밖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상품적인 고민, 수익적인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IRP 내에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거기서 쭉 고민하시면 운용하면서 연금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보니까 더 좋은 상품이 IRP는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시금으로 퇴직금 받아서 밖에서 따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절세는 사실 포인트가 아니다. 그럼 IRP는 사실 안정적인 거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또? IRP는 말 그대로 어카운트, 계좌이기 때문에 그 바구니거든요. 네. 바구니에 담아서 거기서 내가 위험한 걸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걸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건 IRP는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민은행 IRP에서 뭐 삼성증권 IRP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럼 옮겼을 때 뭐 주의사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긴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이걸 꼭 명심하셔라. 여기는 상품이 10개가 있고 저기는 상품이 100개가 있대요. 10개 있는 데가 좋아요? 100개 있는 데가 좋아요? 당연히 100개 있는 데가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내가 100개 있다고 100가지를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짠맛, 단맛, 매운맛 있으면 돼요. 여기 다 음. 있어.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짠맛, 조금 더 단맛, 조금 더 매운맛 이런 게 있는 거지. 네. 네. 그래서 큰 상관없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에 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더 잘해준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없다. 좀 왜냐면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쵸.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상품이 여기 없고 저기 있다. 네. 그러면 옮기셔야죠. 그리고 그 옮긴 대로 쭉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가서 또 한 옮기 1년 보니까 1년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또 아니네. 그럼 또 딴 데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와중에서 더 많은 비용들이 그렇겠어요. 소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옮기실 때는 잦은 이전은 바람직하지 네. 않고요. 누가 와서 옮겨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좀 투자에 대한 철학을 만들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표님,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 계속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요즘은 보면 퇴직 후에도 뭐 프리랜서로든 아니면 작은 거라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말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국민연금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일단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고 늦춰 받을 수 있거든요. 결론 내드릴게요. 네, 좋아요. 돈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찍 받으셔야죠. 아, 일찍 받아도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일찍 좀 받으면 당연히 깎입니다. 깎이긴 하겠죠? 원래 내가 받아야 될 100만, 연금 100만 원이라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거든요. 6%씩. 그렇죠. 그다음 1년 늦추면 7.2%씩 올려줘요. 사실 정상적이라면 늦춰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일찍 받으셔야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내일 하신다. 오늘 내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럼 연기하면 안 되죠. 한 푼이라도 빨리 받고 가야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좀 내가 자산의 여유도 좀 있고 꼭 어떤 부분이니까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아. 아니 쓰지도 않을 돈을 뭐하러 받아요. 놔두면 7.2% 불려주는데 이런 분들은 좀 늦춰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때도 일을 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요즘 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네. 넘었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득이 한 월 300만 원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찍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요? 예, 5년간 연기하면 감액도 안 당하고요.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기하셔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게 좋고요. 그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하던데. 자, 그건 그 뭐예요? 부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면 또 건강보험 탈락이고 헷갈리고 막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이런 네. 또 고민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네.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이니까 건강보험에 영향을 없겠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내가 200만 원 받는다. 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대략 지금 한 8% 나오니까 네. 한 8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 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안 낸다? 아니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10만 원 받든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든 다 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산도 집도 그렇게 비싼 집이 비싼 아니에요. 집 아니고. 자, 이분들은 네. 연간 총 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국민연금 받고 네. 뭐 집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2천만 원도 안 돼. 그러면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피부양자 아시겠지만 아빠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 자녀들은 다 건강보험료 안 내잖아요. 네, 피부양자. 그쵸. 그 제도가 돼서 피부양자가 자녀만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도 달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내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면 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아요. 그럼 100만 원에 50%인 50만 원에 8%니까 대략 4만 원이 나오거든요. 뭐 집도 있으면 약간 더 나오겠죠. 한 네. 10만 원 내요. 뭐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1년이면 120만 원 아깝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얼마 안 되니까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 120만 원 안 낼 수 있는 거니까 좋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선행 조건. 자식의 피부영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근로자여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일단 자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되네. 자식이 없으면 안 돼. 안 되네. 안 돼. 그리고 자식이 근로자여야 돼. 자식이 갑자기 뭐 회사 다니는데 잘 다니던 회사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아, 그래도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왜냐면 피부영자 제도라는 것이 직장 가입자에게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 너는 어차피 사업할 수완이 없으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말아먹지 말고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똑바로 해. 월급 300만 받아도 되니까. 그래야지 아빠가 네 피부영자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부분도까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녀가 근데 자녀가 또 근로자가 되려면 또 애가 또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잖아요. 애가 공부를 못 한다? 예? 그럼 애가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살기 힘들다. 힘들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 피부영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기는 빨리 나와서 사업하고 싶은데 아버지 피부영자 달아드리느라고 사장님 맨날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 시키는데 욕 먹고 맨날 회사실 가서 담배 피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에이 쌍 많이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고 사는 거 제 인생. 저 왜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피부영자 등록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근로자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 시키는 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네. 조건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재산, 소득 이런 조건까지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다 결론. 그런 건 나중에 다 맞으면 하면 되고 안 맞으면 그냥 내면 된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좀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영자가 탈락돼요. 국민연금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료 내는 게 좋으세요? 국민연금 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게 좋으세요? 다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 집을 사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네.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세요? 지금 돈이 없으면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아니, 집값이 오르면 집 팔 때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게 갑자기 50억이 됐어. 그러면 40억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팔았더니 뭐 20억 세금 내래. 그죠? 뭐 아깝지만, 응? 20억 세금 내고 20억은 버는 거잖아요. 내가 10억 샀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 팔았더니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 야, 세금 안 낸다, 좋아한다. 하면 뭐야, 난 손실 봤는데. 집 팔기도 무서울 것 같아, 올라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 일단 늘리고 나서 걱정하자. 아, 일단 늘리고 나서. 일단 연금을 많이 늘리고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은 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한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영자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는 거고.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약간 그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뭐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 피부영자 탈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액도 되고 이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탐대실하는 거다. 대표님, 그러면은 질문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몇 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상적인 퇴직연금 운용법 아니면 마인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퇴직연금, 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뭐 투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하나 진실을 알려드리면 장기 투자에서의 수익은 수익률이 결정하지 않아요. 수익률을 많이 내면 더 높은 금액이 쌓여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단기 투자에서의 수익은 수익률 자체가 결정합니다. 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의 수익은 비용이 결정해요. 수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결정해요. 비용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세이브했냐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뭐 강남구에서 저기 무슨 뭐 서초구로 간다. 그러면 뭐 걸리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냥 가면 20분 걸리는데 뭐 스포츠카로 가면 10분이면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포츠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쌩 가는 것이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거리 갈 때는요, 에너지를 좀 쓰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수익률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는
그냥 뭐 소형 승용차로 가나, 고속버스로 가나, 음. 스포츠카로 가나,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스포츠카로 가면 한 10분, 20분 당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면서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신다면 네. 우리가 연금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투자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금에 대해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위험한 요소가 있죠. 그렇죠.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또 시장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연금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계세요. 좀 이제 퇴직 노후가 얼마 안 남아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은 저는 뭐 가능하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양. 지양, 뭐 하셔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투자를 해오셨던 분이라면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경험- 이제 갑자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에 관심 없고 재테크 모르고 살다가 이제 퇴직할 시점쯤 돼가지고 퇴직금이 나온다는데 누가 이거 하면 좋다더라. 요즘 뭐 S&P 나스닥 무슨 뭐 2차전지 뭐 반도체 뭐 이렇게 간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거기다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말씀대로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네.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만든 시간이지만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퇴직연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숫자적으로 제도적인 거 답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시간 원하면 제가 따로 그걸 준비할게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벌써 20년 상담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오히려 더 기본적인 걸 잘하는 것이 투자에서 더 성공하더라. 이게 모든 투자의 그 고수들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조금 나의 퇴직연금, 나의 노후의 교과서처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